회사가 내 것이 되면 그 멍청한 여자는 바로 이혼이야. 남편의 사무실에 깜빡하고 두고 온 서류를 가져다 주러 갔다가 나는 우연히 남편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회사가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만 기다려. 그럼 바로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할 거야. 남편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비서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그 배신의 현장을 못 들은 척하며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그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가웠고 거실에 커다란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왔다. 김지유는 거울 앞에 서서 단정한 옷매무새를 천천히 매만졌다.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성진그룹의 대표이사 아내로서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고 우아하며 위엄있게 보이도록 신경 썼다. 남편인 박민주는 몇 시간 전 이사회와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출근했다. 가사도우미가 집안일을 모두 마친 것을 확인한 후 지유는 집안에 있는 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그 방은 평소에는 잠겨 있었지만 오늘 아침 민준이 문을 제대로 닫는 것을 잊은 모양이었다. 지윤의 처음 의도는 그저 밤늦게까지 일한 남편의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해 주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책더미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두툼한 서류철에 꽂혔다. 지윤은 민준이 출근하기 전 중요한 서류를 찾으며 안절부절 못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포기하고 그냥 나가버렸다. 헌신적인 아내로서 지유는 그 서류를 직접 회사에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다. 서류를 가방에 넣기 전 강한 충동에 이끌려 지유는 첫 장을 열었다. 인감날인이 된 종이 위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서류의 제목을 읽는 순간 지윤의 심장이 떼는 듯했다. 그것은 주식 일방 양도 계약서 초안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지윤에게 물려주신 회사의 대주주 지분 전부를 그녀 몰래 박민준의 이름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몇몇 페이지에는 지윤의 서명이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만이 공증인 앞에서 인감날인과 자필 서명을 남겨두고 있었다. 지윤은 숨이 막혔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갈 사람이라 믿었던 남자가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거대한 강도질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유는 남편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아수라장이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민주는 늘 다정하고 자상하며 세심한 남편이었다. 그는 항상 지윤에게 회사의 무거운 짐은 자신이 질 테니 당신은 집에서 편안하게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 모든 배려는 그녀를 방심하게 만들기 위한 환상에 불과했다. 눈물이 눈꺼풀에 차올랐지만 지우는 거칠게 닦아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아버지는 지윤을 어떤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강한 여자로 키우셨다. 방금 발견한 배신감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차가운 계획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유는 서재의 커다란 그림 뒤에 숨겨진 아버지가 남기신 비밀 금고로 향했다. 그녀는 특수용지가 담긴 상자를 꺼냈다. 그 종이는 언뜻 보기에는 일반 서류 용지처럼 보이지만 특정 화학약품이 섞여 있었다. 일반 펜으로 글씨를 쓰면 3일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종이었다. 아버지는 과거에 강압적인 계약 사기를 피하기 위해 이 방법을 쓴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지유는 조심스럽게 서류철의 고정세를 풀어 민준의 원본 문서 마지막 장을 빼내고 그 특수 용지로 바꿔치기 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한 후 지유는 무표정한 얼굴로 집을 나섰다. 성진그룹 본사 건물까지는 차로 약 40분이 걸렸다.
지우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붐비는 서울의 거리를 응시했다.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몇몇 직원들이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우는 능숙하게 훈련된 상냥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녀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해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대표이사,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그 층의 복도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회의 중이거나 점심시간이라 매우 조용했다. 두꺼운 카펫 위로 지윤의 발소리가 나지막이 울렸다. 남편의 집무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녀는 문이 살짝 열려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윤이 문을 밀려고 할 때 안에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의 웃음에 화답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그의 개인 비서인 한유라였다. 지유는 문 바로 옆에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으려 숨을 죽였다. 그녀는 작은 틈으로 안을 엿보았고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광경을 목격했다. 유라는 민준의 책상 위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그녀 앞에 서서 비서의 허리를 아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다. 유라의 손은 민준의 가슴을 어루만지며 교태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유는 손톱이 하얘질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두 배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녀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유라는 언제 약속을 지킬 거냐며 애교 섞인 투정을 부렸다. 민주는 비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지윤을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조금만 더 참으라고. 이 회사의 모든 주식이 법적으로 자기 소유가 되는 순간 바로 아내와 이혼하고 유라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는 심지어 유라의 배를 부드럽게 만지며 자신들의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기다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모든 부를 상속받을 아이 말이다. 유라는 기뻐하며 웃었고 지윤을 남편만 믿고 모든 것을 내어준 멍청한 아내라고 조롱했다. 민준도 그 말에 동의하며 웃었다. 그는 지윤을 속이는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 여자는 순종적인 가정주부가 되는 데에만 너무 바빴으니까. 지윤은 그 현실을 듣고 온몸이 심하게 떨렸다. 남편이 아버지의 재산을 훔치려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서를 임신시킨 간통남이라는 사실. 속이 메스꺼워졌다. 만약 감정에 충실했다면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것이다. 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민준의 뺨을 손이 마비될 때까지 때렸을 것이다. 전 직원 앞에서 그들의 명예를 박살내는 난장판을 만들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윤의 명석한 두뇌는 섣부른 행동은 그들에게만 이로울 뿐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화를 내면 민주는 자신의 계획이 들통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교활한 남자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회사를 강탈하려 할 것이다. 지윤은 그들에게 그런 만족감을 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파멸을 당해야 마땅했다. 지윤은 심호흡을 반복하며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그녀는 다시 표정을 최대한 차분하고 평온하게 가다듬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지윤은 그 방에서 멀리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방향을 틀어 아래층의 안내 데스크로 다시 걸어갔다. 지윤은 서류철을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그곳을 지키던 여직원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주라고 말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하고 민준의 바쁜 업무를 방해하고 싶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지윤은 몸을 돌려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회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순진하고 순종적이었던 김지윤은 죽었다. 자신을 배신한 자는 누구든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한 여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날 밤 집안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민주는 매우 기분 좋은 얼굴로 꽤 늦게 귀가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지윤에게 다가갔다.
민주는 아내를 뒤에서 껴안고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중요한 서류를 사무실에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 서류는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고객과의 협력 계약서라고 둘러댔다. 지우는 책을 덮고 남편의 포옹에 화답하며 아주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남편을 정말 믿음직하고 성실한 남자라고 칭찬했다. 민주는 자신의 속임수가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그는 아내의 눈빛이 변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준이 욕실로 들어가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지우는 방 한 구석에 큰 거울에 비친 남편의 그림자를 응시했다. 지훈의 입가에 걸린 달콤한 미소는 서서히 차갑고 소름 끼치는 냉소로 변했다. 마음속으로 지훈은 남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모든 것이 남김없이 산산조각 나기 전에 남은 거짓 행복을 마음껏 즐기라고. 다음 날 민준이 출근하자마자 지훈은 거대한 계획의 첫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민준과 유라의 교활함에 맞서기 위해 확실하고 유효한 증거 없이는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남편의 사교계와는 거리가 먼 도시 외곽의 한적한 커피숍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중년의 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과거 아버지의 신임을 받던 인류 사설 탐정이었다.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 최고 전문가였다. 지우는 민준과 유라의 사진, 그리고 선금으로 거액의 현금이 든 갈색 봉투를 건넸다. 그녀는 탐정에게 유라와 민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그들의 약점, 자주 가는 장소,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알아내 달라고 요청했다. 지우는 이 조사가 최고 수준의 신중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우는 적의 심리적 방어선을 뚫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민준과 유라가 우쭐해져서 더욱 부주의해지도록 만들어야 했다. 지우는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말에 집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갖자고 제안했다. 지우는 아내로서 그동안 민준이 회사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 핵심 직원들을 더 가까이에서 알아가고 싶다는 이유를 댔다. 물론 지우는 민준의 유능한 비서인 유라를 꼭 초대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민준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지훈이 너무나 순수하고 배려심 깊은 어조로 말했기 때문에 결국 동의했다. 그는 이것이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화목한 가정을 과시하고 동시에 불륜의 흔적을 덮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약속한 날이 되었다. 지훈의 대저택은 최고급 만찬으로 화려하게 꾸며졌다. 회사의 몇몇 핵심 직원들이 도착했고 그 중에는 그날 밤 유난히 눈에 띄게 차려입은 유라도 있었다. 그녀는 몸매를 과시하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마치 안주인과 경쟁이라도 하려는 듯이 지우는 완벽하고 극진한 환대로 그들 모두를 맞이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했다. 지우는 손님들 앞에서 계속 유라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며 민준이 유라처럼 똑똑하고 성실한 비서를 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말했다. 그 칭찬을 들은 유라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지으며 이따금씩 민준을 향해 유혹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 모습에 지우는 속이 울렁거렸지만 꾹 참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잔에 음료를 따라주며 모두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했다. 유라가 은근히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하면서 작은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유라는 몇 번이고 의도적으로 지훈의 말을 끊고 사무실에서 민준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자신이 지훈보다 민준을 더 잘 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듯이. 민준은 다른 직원들 앞에서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하지만 지우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유라의 모든 도발에 부드러운 미소와 공허한 칭찬으로 응수했고 이는 오히려 상황을 뜨겁게 만들려는 유라의 노력을 무위로 돌렸다. 지윤에게서 질투하는 반응을 얻지 못해 짜증이 난 유라는 개임의 수위를 더 위험한 단계로 끌어올리기로 결심했다. 저녁 식사가 한창일 때 유라는 거실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했다.
지우는 상냥하게 허락했다. 화장실 안에서 유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며칠 전 병원에서 받은 그녀의 임신 초음파 사진이었다. 유라는 의도적으로 그 초음파 사진을 세면대 위, 손 세정제, 바로 옆, 누가 들어가든 바로 눈에 띌 만한 곳에 놓았다. 유라는 자신의 집에서 이 비밀스러운 임신 증거를 발견했을 때 지윤의 얼굴이 어떻게 무너지고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을지 상상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유라는 화장을 고치고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기대하며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식탁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한 손님이 실수로 물을 조금 쏟았다. 지유는 즉시 일어나 화장실 근처 수납장에서 깨끗한 행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손님용 화장실을 지나갈 때 지윤의 눈초리에 세면대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이 들어왔다. 지윤은 안으로 들어가 그 초음파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안에 작은 태아의 모습을 바라보았고 사진 오른쪽 상단에 선명하게 적힌 병원 이름과 환자 이름을 읽었다. 한유라. 지윤의 예상이 맞았다. 그 여자는 오늘 밤 자신의 감정을 자극하고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흔적을 남긴 것이다. 며칠 전이었다면 지윤은 분명 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지윤의 이성적인 두뇌는 감정을 훨씬 뛰어넘어 작동하고 있었다. 지윤은 그 초음파 사진을 조용히 옷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행주를 들고 식탁으로 돌아와 쏟아진 물을 닦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 식사를 계속했다. 유라는 자신이 기대했던 지윤의 분노 폭발이 일어나지 않자 불안해 보였다. 저녁 식사는 평화롭게 끝났고 손님들은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민준이 피곤해 지쳐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윤은 서재로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갔다. 그녀는 유라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 노트북 옆에 놓았다. 지윤은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결혼 전 해외에서 공부했던 정보기술 교육이 이제야 매우 유용하게 쓰였다. 2시간도 채 안 되어 지윤은 초음파 사진에 적힌 산부인과 병원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데 성공했다. 지윤은 한유라 이름의 의료 기록을 검색했고 그 여자의 모든 임신 검사 이력을 찾아냈다. 예상 수정일과 태아의 정확한 주수를 읽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윤은 휴대폰의 달력을 열었다. 날짜와 주를 매우 꼼꼼하게 역산했다. 그녀는 유라의 임신 주수와 그들의 불륜이 시작된 계기가 된 민준의 해외 출장 일정을 대조했다. 계산 결과에 지윤은 할 말을 잃었다. 유라의 임신 주수는 남편과의 불륜 기간보다 2개월이나 더 길었다. 만약 민준이 유라와 불륜을 시작한 것이 5개월 전이라면 유라의 뱃속 태아는 현재 7개월이었다. 수학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유라가 자랑하고 민준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믿는 그 아이는 전혀 남편의 핏줄이 아니었다. 책상 위 휴대폰의 진동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아침에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일했다. 메시지에는 간략한 보고서와 고해상도 사진 몇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지윤은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한적한 쇼핑몰 주차장에 있는 유라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라는 근무복을 입은 한 남자와 매우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고 있었다. 지윤은 남자의 얼굴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사진을 확대했다. 지윤은 숨을 멈췄다. 주차장에서 유라와 뜨겁게 포옹하고 있는 그 남자는 매일 민준을 출퇴근시키던 개인 운전기사였다. 지윤은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하다가 나지막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고요한 밤중에 매우 차갑고 위협적으로 들렸다. 그녀의 적들은 생각보다 훨씬 멍청했고 서로의 등 뒤에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이 지윤을 속였다고 생각하며 똑똑하다고 여겼겠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철저히 속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을 파멸시킬 첫 번째 퍼즐 조각이 이제 지윤의 손에 단단히 쥐어졌다. 지윤이 남편과 그의 비서의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된 후 며칠이 흘렀다.
호화로운 저택 안에서 지우는 매우 헌신적인 인생의 동반자 역할을 계속 연기했다. 마치 코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배신에 눈을 감은 것처럼 그녀는 매일 아침 부드러운 미소로 아침 식사를 차렸고 남편의 출근복을 꼼꼼히 준비했으며 진심 어린 기도로 문 앞까지 배웅했다. 자신이 매우 영리하고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민주는 점점 더 과도한 자신감에 빠져들었다. 그는 아내의 부드러움이 실은 자신의 목을 토참의 거미줄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민주는 장인의 유산인 회사를 인수하려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탐욕은 항상 새로운 먹이를 필요로 했고 민주는 지윤이 준비한 치명적인 함정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식당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 민주는 주빈석에 앉아 의도적으로 매우 지치고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저으며 이따금씩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던 지우는 곁눈질로 남편의 연기를 지켜봤다. 속으로 지우는 그 남자가 얼마나 교묘하게 연기하는지 비웃었다. 하지만 지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민준 옆에 의자를 당겨 우아하게 앉아 남편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지우는 매우 염려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화창한 아침에 무슨 고민이 있어 그렇게 우울해 보이냐고 물었다. 그 질문은 미끼였고 민주는 열정적으로 그 미끼를 물었다. 민주는 아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가족의 미래를 위해 큰 책임을 짊어진 회사 대표의 얼굴을 했다. 그는 거대한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수십 년에 한 번 오는 황금 같은 기회라고 매우 설득력 있는 어조로 설명했다. 만약 회사가 입찰에 성공하여 주요 투자자가 되면 얻게 될 이익은 몇 배가 될 것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회사의 입지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는 시장 분석, 잠재적 이익,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그들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날 무렵 민주는 다시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절망적인 얼굴로 의자의 등을 기댔다. 그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막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혼란스럽지만 남편을 돕고 싶어하는 여성의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준이 계속 불평하도록 유도했다. 민주는 이어서 회사가 현재 해외 파트너에게 초기 보증금으로 납부할 현금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모든 자본은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 묶여 있어 재무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는 즉시 인출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는 고개를 숙여 지윤의 손을 꼭 잡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마침내 그는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지윤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비상 예비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청했다. 그 예비 자금은 유일한 상속인인 지윤의 직접적인 서명 승인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 요청을 들은 지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자신이 깊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몇 분간 식당에 침묵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예비 자금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재정적 방어벽이었다. 민주는 온갖 달콤한 말과 거짓 약속으로 계속 설득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걸고 맹세하며 그 자금은 잠시 빌리는 것이며 프로젝트의 막대한 이익과 함께 곧바로 온전히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연기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낀 지유는 마침내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거짓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며 남편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지유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은 이제 민준의 것이기도 하며 회사의 영광을 위해 그 자금 인출 서류에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준은 기쁨을 거의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은 밝게 빛났고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즉시 지윤을 꼭 껴안았다.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며 아내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민주는 마치 아내가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처럼 서류 가방에서 한 뭉치의 승인 서류를 즉시 꺼냈다. 지우는 펜을 들고 마지막 페이지를 훑어본 후 인감 날인된 종이 위에 매우 차분한 손놀림으로 서명했다. 민주는 너무 흥분해서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았다. 그는 내연녀와 함께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생각에 참을 수 없어 가벼운 발걸음으로 서둘러 출근 인사를 했다. 민준이 몰랐던 것은 그가 방금 얻은 승인이 실은 지윤이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거대한 시나리오의 일부였다는 사실이다. 일주일 전 지윤이 불륜과 회사 강탈 계획의 증거를 발견한 직후 그녀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임받던 오른팔이었던 베테랑 변호사와 비밀리에 만났다. 그 만남은 그들의 계획을 아무도 알 수 없도록 최고 수준의 보안이 갖춰진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지우는 위조된 주식 양도 계약서 초안부터 민준과 그의 비서의 불륜 사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털어놓았다. 늙은 변호사는 돌아가신 친구의 딸이 겪은 배신에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 그는 그 탐욕스러운 남자를 뿌리까지 파괴하는데 돕겠다고 맹세했다. 지우는 그 변호사와 함께 매우 영리하고 치명적인 금융함정을 설계했다. 그들은 민준이 자금 횡령을 위해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훈과 그녀의 변호사는 재벌들의 조세 피난처로 유명한 외딴 섬나라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이 유령 회사는 가짜 이사회 구성, 인상적인 가짜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문적인 법률 대리인까지 갖춰 매우 설득력 있게 보이도록 설계되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지윤의 변호사가 민준이 그동안 신뢰해온 비즈니스 브로커를 비밀리에 매수했다는 점이다. 이 배신자 브로커는 민준이 그 거대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 지윤의 유령 회사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탐욕의 눈이 먼 민준은 배경조사를 심도 있게 하지 않고 그대로 함정에 빠져들었다. 다시 오늘로 돌아와 호화로운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민준과 유라는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다. 직원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유라는 민준의 무릎에 앉아 그의 목에 팔을 두르고 명랑하게 웃었다. 그들 앞에는 국제은행 거래 과정을 보여주는 대형 컴퓨터 화면이 있었다. 민준은 방금 재무팀에 회사의 모든 비상 예비 자금을 프로젝트 파트너인 해외 회사 계좌로 이체하라고 명령했다. 민준의 계획은 간단하지만 교활했다. 그 해외 회사는 자금을 받아 약간의 행정 수수료를 뗀 후 남은 막대한 금액을 민준의 해외 비밀 개인 계좌로 이체할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은 깨끗하게 세탁되고 민준은 당국의 의심 없이 장인의 재산을 차지할 수 있었다. 민준의 손가락은 책상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뛰는 심장 박동에 맞춰 가볍게 두드렸다. 유라는 남편의 뺨에 여러 번 입을 맞추며 그가 만든 계획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칭찬하는 말을 속삭였다. 유라는 이미 해외에서 누릴 호화로운 삶을 상상하고 있었다. 매일 명품을 쇼핑하고 더 이상 일할 필요 없이 웅장한 저택에서 사는 삶.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 후 민준의 비밀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그가 개인 계좌를 둔 해외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다. 메시지는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의 이체 자금이 성공적으로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휴대폰 화면에 표시된 0의 개수는 너무 길어서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가장 부유한 남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자신의 것이 아닌 재산을 매우 깔끔한 방법으로 차지했다. 민준은 유라를 무릎에서 들어 올리고 그들의 새로운 부를 축하하며 방 안에서 작은 춤을 췄다.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급등한 계좌 잔고를 즐기기 위해 휴대폰의 은행 앱을 열었다. 그는 너무 흥분해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화면이 메인 페이지를 로딩하며 엄청난 잔액을 표시했다. 민주는 세상의 왕이 된 것처럼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몇 초 후 화면의 모습이 바뀌었다. 은행 앱이 갑자기 자동으로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방금 민준을 세상의 왕처럼 느끼게 했던 긴 숫자들은 잠시 깜빡이더니 순식간에 형태를 바꿨다.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얼어붙었다. 그의 피가 씻는 것 같았고 온몸이 싸늘해졌다. 그는 눈을 여러 번 비볐다.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새로 고친 버튼을 눌렀다. 그저 앱의 시스템 오류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의 비밀 개인 계좌 잔고는 이제 크고 조롱하는 듯한 0을 표시하고 있었다. 방금 입금된 모든 자금, 아내의 회사에서 강탈한 결과물인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민주는 그 은행 시스템에 지윤의 변호사가 설치한 자동 인출 프로토콜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돈이 민준의 계좌에 입금되자마자 시스템은 즉시 모든 자금을 쓸어 담아 지윤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다층적인 자산 보호 계좌로 옮겼다. 민준이 다시는 손댈 수 없는 곳으로. 탐욕스러운 남자는 입을 벌린 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세계가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대표이사 집무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넋을 잃고 있었다. 그의 숨은 가빠졌고 이마와 셔츠 기세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화면 속의 0이라는 숫자는 마치 그의 모든 오만과 힘들게 쌓아올린 교활한 계획을 비웃는 듯했다. 작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느라 여념이 없던 유라는 옆에 있는 남자의 태도가 급격히 변한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에 몸을 기댄 채 무슨 일이냐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폰 화면을 엿보려 했지만 민준은 거친 반사적인 동작으로 즉시 화면을 끄고 재킷 주머니에 숨겼다. 유라는 그 거친 반응에 놀랐다. 그녀의 눈은 의문으로 가득 찼다. 민준은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힘겹게 침을 삼킨 후 매우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국제은행 결제 시스템에 약간의 기술적 문제가 생겼다고 유라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거액의 자금은 실제로 인출하고 사용하기 전에 며칠간 보류되는 경우가 많다고 거짓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는 유라에게 모든 것이 안전하고 통제하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 고위급 은행 업무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유라는 그의 말을 믿고 안도의 미소를 되찾았다. 그녀는 모든 일이 끝나면 함께 떠날 호화로운 휴가 계획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라가 계속 떠드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다. 그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 돈 자체가 불법적인 횡령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돈이 사라진 것을 당국에 신고할 수는 없었다. 신고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민주는 자신이 만든 덫에 갇혔고 좌절감이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지우는 집거실에 편안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고 있었다. 민준의 계좌에서 자금 인출이 성공했다는 보고는 몇 시간 전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윤의 입가에 번졌다. 남편의 힘의 원천을 차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두 배신자 사이에 남은 신뢰의 잔재를 파괴할 차례였다. 지윤은 찻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회사 조직 밖에 있는 그녀의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비서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민준과 유라의 이성을 갉아먹을 심리전 단계를 시작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우는 비서에게 최고급 쇼핑센터의 가장 독점적인 부티크들을 방문하라고 명령했다. 그 비서는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엄청나게 비싼 명품들을 사들이는 임무를 맡았다. 구매한 물건들은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석, 한정판 유명 디자이너 핸드백, 그리고 크리스탈이 촘촘히 박힌 아름다운 하이힐이었다.
모든 물건은 매우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에 담겨 우아한 리본으로 장식되었다. 지유는 또한 비서에게 각 선물 상자에 축하 카드를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 카드들에는 매우 낭만적이고 모호하며 비밀스러운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메시지들은 당신의 비밀펜, 당신의 진정한 남자, 또는 언제나 당신의 손길을 그리워하는 사람과 같은 애매한 호칭을 사용하여 보낸 사람의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고급스러운 선물 꾸러미들은 이후 특별 택배를 통해 정기적으로 유라가 사는 개인 오피스텔 주소로 직접 배달되었다. 다음 날 오후 퇴근 시간이 끝난 후 민주는 유라의 오피스텔에 들르기로 했다. 수백억 원의 돈이 아무런 설명 없이 증발해버린 것을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자신의 비즈니스 브로커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남자의 번호는 이미 없는 번호였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 민주는 내연녀의 품에서 잠시나마 평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유라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그러나 그가 호화로운 오피스텔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광경은 그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했다. 유리 테이블 위에는 이미 개봉된 여러 개의 고급 선물 상자들이 흩어져 있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고급 주택 한 채 값에 해당하는 디자이너 가방 옆에 놓여 있었다. 유라는 큰 거울 앞에 서서 행복에 가득 찬 빛나는 얼굴로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해 보고 있었다.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은 그 명품 선물 더미를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는 최근 몇 주 동안 유라에게 그렇게 비싼 물건들을 사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특히 지금은 사라진 돈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이었다. 의심이 즉시 민준의 마음을 뒤덮었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축하 카드 한 장을 집어들고 그 안에 낭만적인 메시지를 읽었다. 민준의 턱이 굳어졌다. 맹목적인 질투와 회사의 자금 손실로 인한 불안감이 민준의 감정 통제력을 잃게 만들었다. 그는 그 카드를 테이블 위로 내동댕이 쳤고 그 소리에 유라는 깜짝 놀랐다. 민주는 즉시 유라에게 고압적인 어조로 질문을 퍼부으며 이 모든 명품들이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감히 자신의 내연녀에게 낭만적인 선물을 보낸 계자식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다그쳤다. 유라는 민준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즉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풀고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유라는 그 소포들을 누가 보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그 물건들이 신원불명의 택배를 통해 그냥 배달되었다고 둘러댔다. 아마도 어떤 비밀 팬이 주소를 잘못 보냈거나 관심을 끌려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그 이유들은 민준의 귀에 매우 비논리적으로 들렸다. 속이는 데 익숙한 남자는 이제 자신이 그동안 믿어왔던 여자에게 역으로 속고 있다고 확신했다. 민주는 유라를 의심과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매우 세게 쾅 닫고 오피스텔을 떠났다. 민준이 떠난 후 유라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마음은 즉시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즉시 그동안 비밀스러운 내연 관계였던 민준의 개인 운전기사에게 연락했다. 유라는 그 남자에게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그들이 만났을 때 유라는 즉시 제복을 입은 그 남자를 몰아붙이며 민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눈에 띄는 선물을 보내는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비난했다. 운전기사는 그 비난에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격렬하게 부인하며 자신의 한 달 월급으로는 그 명품 가방의 끈조차 살 수 없으며 하물며 다이아몬드 보석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라의 오피스텔에 아무것도 보낸 적이 없다고 맹세했다. 운전기사의 부인은 유라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 운전기사가 보낸 것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란 말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으며 모든 발걸음을 감시하고 있다는 두려움이 유라의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편
여전히 질투와 의심의 불길에 휩싸인 민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유라가 오피스텔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민주는 침대 위에 놓인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집어들었다. 민주는 능숙하게 매우 정교한 숨겨진 도청 앱을 유라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했다. 이 앱은 음성 통화를 녹음하고 모든 문자 메시지를 소유자가 모르게 즉시 민준의 휴대폰으로 전달할 것이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원래 위치에 다시 놓고 유라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잠든 척했다. 그날 밤부터 민주는 자신의 내연녀의 모든 움직임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계속 감시하는 스토커가 되었다. 이틀 후 민준의 의심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비록 그가 들은 결과는 매우 치명적인 오해였지만 말이다. 그가 사무실에 있을 때 민준의 휴대폰에 있는 도청 앱은 유라가 발신 통화를 하고 있다는 알림을 보냈다. 민준은 즉시 이어폰을 끼고 그 대화를 주의 깊게 들었다. 매우 당황하고 압박감에 찬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꾸짖으며 그들의 비밀 검사 결과를 조금의 실수도 없이 즉시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유라는 위협적으로 소리치며 만약 이 비밀이 탄로나면 그 의사의 목숨도 자신과 함께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라는 이것이 민준의 모든 재산을 차지할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들은 내용은 그의 피를 머리끝까지 끓어오르게 했다. 그는 유라가 전화한 의사가 그녀가 임신한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위조하기 위해 매수한 산부인과 의사라는 사실을 몰랐다. 질투의 독과 명품 선물을 보낸 남자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찬 민준의 마음속에서 그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민준은 유라가 자신의 비밀 애인과 이야기하며 그의 재산을 차지하고 어쩌면 그의 목숨까지 해칠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든 거짓 정보 조각들이 민준의 머릿속에서 합쳐져 유라가 등 뒤에서 자신을 물어뜯을 준비를 하는 독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정점에 달했다. 민주는 유라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즉시 문을 굳게 잠갔다. 서론 없이 민주는 즉시 유라를 탐욕스럽고 이중적인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어제 전화로 이야기한 비밀의 남자가 누구이며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어떤 추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 소리치며 물었다. 민준의 비난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라는 자신을 변호하려 했다. 그녀는 오히려 같은 높은 톤으로 반박하며 오만한 태도로 자신 없이는 민준이 결코 이 회사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유라는 민준이 자신의 후계자라고 믿는 아이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쥐고 있다고 느끼며 그를 역으로 도전했다. 그 오만한 도전을 듣자 민준의 인내심은 마침내 끊어졌다. 남자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손을 높이 들어올려 방 전체에 울려 퍼지는 강한 따귀를 정확히 유라의 뺨에 날렸다. 여자는 바닥에 쓰러져 붉어진 얼굴을 감싸 쥐고 눈앞에 남자를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범죄 동맹의 첫 번째 큰 균열은 마침내 지윤이 조종한 보이지 않는 개임에 의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사무실에서의 따귀 사건 이후의 날들은 지윤과 민준의 가정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긴장된 시기였다. 민준은 더 이상 닫힌 침실 안에서 다정한 남편인 척하지 않았다. 그는 종종 지독한 담배 냄새를 풍기며 매우 늦게 귀가했고 얼굴은 항상 굳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쌓여가는 빚과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한 회사 비상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일부 부서장들이 일치하지 않는 재무보고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회사 내 자신의 입지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지윤이 자신이 저지른 자금 유출에 대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만이 자신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자신의 범죄 흔적을 모두 덮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 아내를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느꼈다. 민주는 지훈을 회사 직위에서 해임하는 단일 안건으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법적으로 지훈이 여전히 주요 상속인으로서 상당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민주는 다른 3명의 대주주에게 비밀리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매우 은밀한 사적인 장소로 그들을 초대했다. 그곳에서 민주는 매우 더러운 협상을 벌였다. 그는 지훈을 몰아내는데 찬성표를 던져준다면 그 주주들의 가족에게 훨씬 더 큰 이익 배분과 전략적 위치를 약속했다. 민주는 심지어 몇몇 어두운 인맥에게서 고금리로 빌린 거액의 현금으로 그들을 매수했다. 개인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던 그 주주들은 마침내 민준의 편에 서기로 동의했다. 지훈은 사설탐정과 개인 비서가 보내온 보고서를 통해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언제 그 주주들을 만났고 남편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깊은 호수 표면의 물처럼 평온을 유지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가 그녀의 손에 도착했을 때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훈은 오히려 마쿠에서 훨씬 더 전략적인 일을 하느라 바빴다. 몇 주 동안 지훈은 민준의 비밀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사용하여 실은 파산 직전에 있던 그 세 주주의 여러 사업체를 구하는 데 사용했다. 민준이 모르는 사이에 그 세 사람의 회사들은 부실 경영과 누적된 부채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다. 지윤은 익명의 구원자로 나서 신선한 자금을 투입하고 가족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그들의 재정적 혼란을 해결해 주었다. 마침내 임시 주주총회 당일이 되었다. 회사 건물 최상층의 대회의실은 임원들과 주주들로 가득 찼다. 민주는 마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승리한 것처럼 매우 자신감 있는 얼굴로 의장석에 앉았다. 유라는 방 한구석에 서서 방금 들어선 지훈을 향해 비웃는 미소를 보냈다. 지훈은 단정하게 정리된 복장으로 매우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다. 민주는 아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긴 연설로 회의를 시작했다. 그는 지윤이 회사를 경영하는 데 무능하고 사무실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며 자신이 계획한 사업 확장의 장애물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는 매우 도발적인 어조로 말하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지윤의 직위를 즉시 박탈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도록 영향을 미치려 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연설이 끝난 후 투표의 시간이 되었다. 민주는 자신이 이미 매수한 3명의 주주를 승리의 신호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몇 분 안에 지윤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회사에서 이방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투표는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주가 일어나 자신의 표를 밝혔다. 그러나 민준의 예상과 달리 그 사람은 오히려 지훈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해임 제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깜짝 놀랐다. 그는 두 번째 주주를 쳐다봤지만 결과는 같았다. 두 번째 사람도 지훈의 리더십과 감독하에 회사의 안정성이 훨씬 더 잘 유지되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주주마저 지훈을 지지하는 표를 던지자 회의실 분위기는 매우 소란스러워졌다. 민주는 분노와 극심한 혼란으로 붉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왜 그들이 이전에 맺은 계약을 배신했는지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세 주주는 민준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회사의 기반을 파괴하려는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들이 지윤이 비밀리에 그들의 가족 사업을 구하는데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지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다. 그들은 지윤이 리더로서 놀라운 진정성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그것은 민준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민주는 대낮에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그가 준 모든 뇌물은 지윤이 그들에게 제공한 전략적 도움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회의는 마침내 지윤의 직위를 유지하고 오히려 민준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만을 가결하는 절대적인 결정으로 끝났다.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한 민준은 매우 빠른 걸음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이미 창백해진 얼굴의 유라가 그 뒤를 따랐다. 민준은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 남자를 위한 충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막 건물 로비에 도착해 차로 향하려 할 때 경찰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이미 그의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경찰들은 공식 영장을 가지고 있었고 즉시 그들 일행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온 줄 알았다. 그러나 경찰들이 민준 뒤를 따라 걷던 지윤 쪽으로 향하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관은 지윤이 막대한 금액의 회사 탈세 및 여러 국가 문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다고 밝혔다. 방금 전까지 망연자실했던 민주는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이 다시 승리할 순간이라고 느꼈다. 알고 보니 그가 오래전부터 심어놓은 가짜 세금 증거로 지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예비 계획이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민주는 경찰이 아내의 손에 수갑을 채우기 시작할 때 조롱 가득한 눈빛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비록 지윤이 회의실에서는 이겼지만 결국 감옥에서 끝날 것이라고 승리에 찬 말을 속삭였다. 지윤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경찰의 절차에 따랐다. 마치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이 직접 쓴 시나리오의 일부인 것처럼 지윤은 이제 차갑고 고요한 임시 구치소 안에 있었다. 칙칙한 벽과 어두운 조명은 그곳에 있는 누구에게나 매우 암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지윤은 긴 나무 벤치 위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져온 작은 묵주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후회의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마치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매우 차분하고 통제된 모습이었다. 그녀는 밖에서 민준이 자신의 체포를 축하하며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또한 대기업 대표이사 부인의 체포 소식이 이미 언론에 좋은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그녀가 바랐던 그대로였다. 몇 시간 후 구치소의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지윤에게 매우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민주는 지윤의 눈에 매우 역겹게 보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변호사나 다른 누구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 왔다. 그는 자신의 승리의 순간을 직접 즐길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민주는 감방 앞에 서서 쇠창살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만족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매우 거만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지윤을 속이기 위해 사용했던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는 그 모든 가짜 세금 증거를 조작한 것이 자신이라고 자백했다. 모든 잘못이 대주주인 지윤에게 향하도록 재무 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자신이었다. 민주는 부엌과 집안일밖에 모르는 지윤 같은 여자를 속이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심지어 처음부터 지윤과 결혼한 목적이 단지 그녀 가족의 부를 얻고 여자가 이끌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서였다고 자랑스럽게 인정했다. 민주는 유라와의 불륜이 이미 몇 년째 지속되어 왔다는 것부터 지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즉시 이혼할 계획까지 자신의 모든 배신을 상세히 털어놓았다. 민주는 증인이나 녹음 장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구치소 안에서 말하는 것이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는 곧 지윤의 모든 자산이 국가에 의해 몰수될 것이며 자신은 유라와 함께 세운 새로운 회사를 통해 그 자산들을 되사는 영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윤은 민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을 인내심을 갖고 들었다.
그녀는 이따금씩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더 많이,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유도했다. 과거에 민준이 지훈의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를 고장내려 했던 시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비록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던 사건이었다. 이미 기세등등해진 민주는 아무런 부담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고 느꼈다. 민준이 승리의 연설을 마친 후 지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쇠창살로 다가가 매우 날카롭고 위험 있는 눈빛으로 남편의 눈을 마주 보았다. 민준이 전에 본 적 없는 시선이었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작게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소리는 매우 차갑게 들렸고 갑자기 민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그리고 옷깃에 꽂힌 작은 브로치를 만졌다. 단정한 옷차림 바로 아래에 있었다. 그 브로치는 중앙에 작은 보석이 박힌 매우 아름다운 꽃 모양이었다. 지우는 민준에게 그 브로치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경찰과 변호인단 서버에 직접 연결된 최첨단 무선 음성 및 영상 녹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방금 민준이 오만함에 가득 차 내뱉은 모든 죄의 고백은 매우 선명한 음질로 녹음되었고 옆방의 수사관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기쁨으로 붉어졌던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창백해졌다. 민준이 반응하거나 도망치려 하기도 전에 구치소 구역으로 통하는 입구가 거칠게 부서졌다. 경찰서장과 그의 부하 몇몇이 매우 단호한 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지윤의 감방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을 뒤로 꺾었다. 한 경찰관이 즉시 민준의 권리를 낭독하고 그가 방금 자백한 문서 위조, 사기 미수, 회사 자금 횡령,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상해 계획 혐의로 체포된다고 선언했다. 민준이 지윤의 목을 영원히 푼 것이라고 상상했던 쇠수갑이 이제는 자신의 두 손목을 단단히 옥죄고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그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다. 다른 경찰관이 그리고 매우 정중하게 지윤의 감방문을 열었다. 지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운 채 걸어 나왔다. 그녀에게서는 어떤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서장은 지윤과 악수하며 이 함정 수사에 협조해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알고 보니 지윤이 사무실 로비에서 체포된 것은 처음부터 지윤과 경찰 당국이 민준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직접 자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합의된 시나리오였던 것이다. 지윤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증거들이 이미 충분히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구두 자백은 그의 형량을 훨씬 더 무겁게 만들고 어떤 변호사도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할 수 없게 만들 것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후 지윤은 대중 앞에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준비한 변호인단의 환영을 받았다. 지윤은 즉시 그들에게 민준과 관련된 남은 자산을 모두 압류하고 그 남자가 회사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또한 비서에게 유라의 행방을 즉시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즉시 처리해야 할 마지막 조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윤은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매우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그녀의 삶을 괴롭혔던 거대한 폭풍이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망친 모든 사람들이 그에 상응하는 업보를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복수 여정은 이제 적들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마지막 장에 접어들었다. 민준의 체포 소식은 가뭄 속 들불처럼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다. 방송국과 온라인 뉴스 포털은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를 나서는 민준의 얼굴을 계속해서 내보냈다. 회사 측의 공식 발표도 홍보팀에 의해 즉시 발표되었다.
민준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으며 회사 자금 흐름과 관련된 그의 모든 개인 자산이 당국에 의해 전면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호화로운 오피스텔 안에서 유라는 온몸을 심하게 떨며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의 주요 보호막이자 부의 원천이 이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을 지원해줄 권력 있는 남자는 없었다. 유라는 곧 경찰이 자신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추적하고 이 오피스텔에 있는 모든 명품들을 압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황 상태가 유라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즉시 침실로 달려가 옷장에서 큰 여행 가방을 꺼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귀중품을 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상복을 버리고 보석, 명품 시계, 그리고 그동안 작은 금고에 보관해온 현금 뭉치만 넣었다. 유라는 오늘 밤 바로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다. 민준에게 닥친 모든 법적 혼란에서 벗어나 그녀는 자신의 비밀 애인에게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다. 개인 운전기사에게 유라는 그 남자에게 즉시 비상 차량을 준비해 오피스텔 건물 뒷문에서 자신을 픽업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운전기사는 유라의 요청에 동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는 건물 경비원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비상 통로를 따라 매우 무거운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었다. 숨이 찼다. 임신으로 부풀어 오른 배 때문에 빨리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뒷문에 도착했을 때 회사 소유가 아닌 평범한 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즉시 내려 유라의 여행 가방을 재빨리 받아 뒤 트렁크에 넣었다. 유라는 조수석에 타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마침내 민준의 몰락에서 벗어나 자신이 구한 재산과 뱃속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은 매우 길고 긴장되었다. 유라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경찰차가 따라오지 않는지 확인했다. 공항 출발 구역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승객들로 매우 붐볐다. 운전기사는 하차 구역에 차를 세웠다. 유라는 옷을 정돈하며 먼저 차에서 내렸다. 서둘러 발권 카운터로 갈 준비를 했다. 운전기사는 차 뒤로 걸어가 트렁크를 열고 유라의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내렸다. 그러나 유라에게 여행 가방 손잡이를 건네는 대신 운전기사는 두 손으로 그 가방을 굳게 잡았다. 유라는 가방을 받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운전기사는 뒤로 물러섰다. 유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남자를 바라보며 비행기 시간을 맞춰야 하니 빨리 가방을 달라고 재촉했다. 남자는 비스듬히 미소를 지었다. 유라에게는 매우 낯선 경멸적인 미소였다. 운전기사는 이어서 자신은 유라와 함께 해외로 가지 않을 것이며 이 재산이 담긴 가방은 그동안 자신이 연기한 모든 것에 대한 대가라고 말했다. 유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남자의 말뜻을 따지며 소리쳤다. 차가운 어조로 운전기사는 처음부터 자신이 유라를 내부에서 파괴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누군가에게 고용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누군가는 이 가방 안의 모든 명품보다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단지 유라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한 푼의 재산도 없이 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지은이었다. 유라가 그 쓰라린 현실을 소화하기도 전에 운전기사는 군중 속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유라에게 남은 유일한 재산을 가지고 도망쳤다. 유라는 뒤쫓으려 했지만 무거운 몸으로는 남자의 달리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공항보도에 넘어져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으며 그동안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유라는 돈도 비행기 표도 목적지도 없이 공항의 인파 속에 완전히 혼자 버려졌다. 유라의 탈출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나 다시 숨을 곳을 찾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가 몸을 돌렸을 때 그녀의 탈출로는 험상궂은 얼굴과 매우 위협적으로 보이는 가죽옷을 입은 3명의 거구의 남자들에 의해 막혀 있었다. 그 남자들은 거물급 사채업자,
집단의 빚쟁이들이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유라의 매우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은 전적으로 민준이 지원한 것이 아니었다. 유라는 민준의 이름을 담보로 삼고 그의 서명을 위조하여 그 사채업자 집단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렸던 것이다. 이제 민준이 감옥에 가고 그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기 때문에 사채업자들은 유라에게 직접 빚을 받으러 온 것이었다. 빚쟁이 집단의 두목은 유라의 팔을 매우 강하게 잡았다. 위협적인 어조로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속삭였다. 유라는 공항의 인파 속에서 강제로 끌려가 사치를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새로운 악몽 속으로 들어갔다. 몇 달 후, 민준에 대한 법적 절차는 대중이 매우 기다리던 재판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방 법원의 주 법정은 그 거대한 회사 스캔들의 결말에 궁금해하는 기자, 비즈니스 분석가, 그리고 일반 대중으로 가득 차 보였다. 민준은 수감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수척했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한때 그에게 늘 붙어 다녔던 사치와 오만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패배자의 기운이 그를 감쌌다. 앞쪽 방청석에 지유는 매우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연극을 보는 것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 진행을 지켜보았다. 검사는 민준에 대한 매우 무거운 여러 혐의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회사 문서 위조, 주주 자금 횡령, 그리고 사기 미수까지. 혐의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는 피고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직접 증언할 핵심 증인을 불렀다. 법정 문이 열리고 유라가 경찰관의 호의를 받으며 들어왔다. 유라의 모습은 매우 초라하고 비참했다. 그녀는 점점 커지는 배와 함께 매우 말라 보였다. 지난 몇 달 동안 유라는 빚쟁이들의 협박으로 공포 속에서 살았다. 결국 경찰이 초기 수사의 일환으로 그녀를 구금했다. 더 무거운 징역형의 위협에서 자신을 구하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라는 민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이 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유라는 증인석에 앉아 선서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유라는 민준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중요한 프로젝트 문서에서 여러 서명을 위조하도록 어떻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유라는 또한 해외 유령 회사로의 자금 횡령 아이디어 전체가 순전히 민준의 단독 계획이었으며 자신은 거부하면 해고될 것이라는 위협 때문에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민준의 조종적인 권력의 희생자로 둔갑시켰다. 그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증언을 듣고 민준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재판부 앞에서 유라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를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라고 비난했다. 재판장은 뜨거워진 법정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번 의사봉을 두드려야 했다. 매우 배신감을 느낀 민준은 혼자 무너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변호사에게 속삭이며 체포되기 전에 몰래 빼돌린 데이터 저장 장치를 건넸다. 민준의 변호사는 앞으로 나와 반박 증거로 오디오 녹음을 재생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허가를 구했다. 그 녹음은 민준이 몇 달 전 유라의 기기에 설치했던 휴대폰 도청의 결과물이었다. 유라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녹음에서는 유라가 누군가와 논의하며 지윤을 영구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혀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할 수 없게 만들려는 사악한 의도를 계획하는 것이 분명하게 들렸다. 녹음 속 유라는 또한 모든 재산을 차지한 후에는 민준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그 녹음은 상황을 매우 빠르게 역전시켰다. 이제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질 차례였다. 검사는 즉시 그 새로운 증거를 유라를 계획적인 범죄 미수 혐의로 기소할 근거로 기록했다. 궁지에 몰려 극도로 당황한 유라는 마침내 통제력을 잃었다. 그녀는 증인석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가리켰다. 유라는 자신의 마지막 무기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자신의 안전 보장책으로 비밀스럽게 간직해온 가장 어두운 비밀. 유라는 재판장에서 민준이 냉혈한 살인자라고 폭로하며 소리쳤다. 그녀는 몇 년 전 민준이 지윤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차량을 사보타주하기 위해 일단의 청부 폭력배를 고용했고, 그것이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그 노인의 건강을 앗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를 폭로했다. 유라는 그 폭력배들의 이름과 자신이 직접 목격한 비밀 거래 장소를 언급했다. 재판장 분위기는 즉시 폭발했다. 기자들은 서둘러 그 뜨거운 뉴스를 타전했다. 재판장은 이제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오늘로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가장 큰 비밀이 마침내 자신의 내연녀에 의해 폭로된 것이다. 두 탐욕스러운 인간은 이제 서로의 범죄를 발가벗기고 있었다.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를 매우 깊은 파멸의 구렁텅이로 끌어당겼다.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의 시선은 우연히 방청석에 앉아있는 지윤의 시선과 마주쳤다. 지윤은 과장된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눈앞의 두 배신자를 매우 차분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얼음처럼 차갑게, 승리의 미소도 조롱의 웃음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절대적인 만족감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었다. 단지 약간의 의심의 불씨를 지피고 그들의 재정적 힘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지윤은 두 탐욕스러운 인간이 국가의 법 앞에서 서로를 죽이고 자신들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만드는데 성공했다. 그날의 재판은 유라에 대한 공식적인 구속과 민준에 대한 여러 추가 조항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들 둘 다 매우 오랫동안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지방 법원 법정 전체에 매우 크게 울려 퍼졌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했던 긴 여정의 끝을 알렸다. 그 나무 망치 소리는 마치 민준과 유라의 미래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재판부는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낭독했다. 민준은 고도의 문서 위조, 주주자금 횡령, 그리고 과거 장인을 해치려 한 사악한 의도 등 여러 계획적인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신체적 범죄 계획에 가담하고 재무조작 과정을 도운 혐의가 입증된 유라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에 민준은 텅 빈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유라는 히스테릭하게 울부짖었고 결국 법원 경비원들에 의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호송차로 강제로 끌려가야 했다. 둘은 비좁은 호송차 감방에 갇혀 고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향해 이송되었다. 여자 교도소에서의 삶은 유라에게 엄청나게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문이었다. 한때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며 푹신한 침대에서 잠자던 여자는 이제 거칠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수감복에 익숙해져야 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교도소 구역을 청소하고 칙칙한 금속 식판 위에 제공되는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어야 했다. 임신으로 무거워진 몸은 그 모든 일과를 수천 배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유라는 밤이 되면 종종 감방 구석에서 몰래 울었다. 단 몇 달 만에 180도 바뀐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그러나 그 모든 눈물과 고통 뒤에도 유라는 마음속에 교활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부풀어 오른 배를 어루만지며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자신을 구해줄 황금 열쇠라고 믿었다. 유라는 그 아이를 이용해 민준의 대가족, 특히 후계자를 간절히 원했던 민준의 어머니로부터 동정심을 얻어낼 계획이었다. 마침내 추운 밤중에 분만 시간이 찾아왔다. 유라는 매우 제한적인 의료 장비를 갖춘 교도소 의무실에서 가족 한 명의 동행도 없이 출산했다. 그녀는 몸을 찢는 고통을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참았다. 아기는 교도소 의무실의 정적을 깨며 힘차게 울었다.
상태가 조금 회복되자마자 유라는 교도관에게 민준의 가족에게 연락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그들 가족의 첫 손주가 태어났으며 아이를 위한 보호권과 생활 보장을 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출생 소식은 민준의 어머니 귀에 들어갔다. 명예를 중시하고 아들을 몹시 아꼈던 그 노부인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러나 후계자를 갖고 싶은 욕심에 변호인단을 고용하여 아이의 신분을 처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민준의 가족이 합법적으로 양육권을 인수하기 전에 아이의 혈통을 확인하기 위해 즉시 유전자 샘플 채취를 명령했다. 샘플 채취 과정은 엄격한 감독 하에 이루어졌다. 유라는 의료진이 자신의 아기에게서 샘플을 채취할 때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민준 어머니의 비용으로 더 나은 수감 시설로 옮겨지고 자신의 아기는 부유하게 자랄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러나 그 거짓된 행복은 몇 주 후 법원에서 공식적인 검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산산조각 났다. 국가 직인이 찍힌 문서는 유라의 심장을 댔게 하는 사실을 명시했다. 유전자 대조 결과, 해당 아기의 유전자 구성과 민준의 유전자 데이터 사이에 0%의 일치율을 보였다. 그 의학적 사실은 유라가 낳은 아이가 전혀 민준의 핏줄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증명했다.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알게 된 민준의 가족은 즉시 모든 연락을 끊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심지어 유라에게 욕설과 저주가 담긴 편지를 보내며 감히 그들 가족을 속이려 한 부끄러움도 모르는 더러운 여자라고 불렀다. 유라의 파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 가족의 거절로 좌절한 그녀에게 마지막 일격이 그녀의 남은 이성을 강타했다. 가정법원은 유라를 자녀 양육권 소송에 출석하도록 소환했다. 유라는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으로 끌려갔다. 유라는 원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남자는 그녀의 전 개인 운전기사이자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였다. 운전기사는 혼자 오지 않았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능하고 비싼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왔다. 평범한 노동자가 고용할 수 없는 법률팀이었다. 유라는 안즉시 지윤이 마쿠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상사의 아내는 단지 유라가 남김없이 모든 것을 잃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법적 절차를 비밀리에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재판장 앞에서 운전기사의 변호사는 매우 강력하고 반박할 수 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들은 의뢰인이 합법적인 친부임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첨부했다. 더 나아가 변호사는 매우 치명적으로 유라의 입장을 공격했다. 그들은 유라가 중범죄 전과자라는 사실, 아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잔인한 사채업자에게 빚진 기록, 그리고 매우 불안정하다고 간주되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폭로했다. 그들은 재판관에게 수감자 신분이고 범죄 기록이 있는 어머니의 양육하에 아이를 두는 것은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적절하고 안전한 삶을 살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설득했다. 모든 서류와 강력한 증거를 검토한 재판관은 결정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의사봉이 다시 두드려졌고 완전한 양육권은 운전기사에게 돌아갔다. 한편 유라의 모성권은 국가에 의해 완전히 박탈되었다. 유라는 법정 안에서 비명을 질렀다. 친아버지가 즉시 데려가는 자신의 아기를 부르며 발버둥 쳤다. 유라는 재산을 잃었고 자유를 잃었으며 이제는 힘들게 낳은 유일한 핏줄마저 잃었다. 다른 곳에서 민주는 중범죄 남성 수감자들을 위한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막 도착했다. 신입 수감자 수용 과정은 그의 존엄성을 매우 짓밟았다. 민주는 검사를 위해 모든 옷을 벗어야 했고 피부에 따가운 소독액을 맞았으며 매우 얇은 수감복을 받았다. 그는 건장한 교도관에게 이끌려 쇠창살 넘어 다른 수감자들의 위협적인 시선으로 장식된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내부 분위기는 매우 축축했고 비명, 욕설, 그리고 코를 찌르는 땀 냄새로 가득했다. 평생을 사치와 존경에 익숙했던 민주는 이제 무릎이 심하게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교도관은 가장 끝 블록에 있는 감방 앞에서 멈췄다. 가장 잔인한 범죄자들만 수용하는 블록이었다. 두꺼운 철문이 귀를 찢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교도관은 민준의 몸을 감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어 그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밖에서 다시 문을 잠갔다. 그 감방은 벽 위 작은 환기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빗줄기만이 비추고 있었다. 민준은 힘들게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다. 그는 그 좁은 감방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방구석에는 팔과 목에 끔찍한 흉터와 근육으로 가득 찬 매우 큰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민준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 끝을 뾰족하게 갈아 날카로운 무기로 만든 칫솔을 갈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거구의 남자는 하던 일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새로운 감방 동료를 보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환기구에서 들어오는 빛에 비쳤을 때 민준의 숨은 목구멍에서 즉시 막혔다. 그의 심장은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다. 민준은 그 험상주는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 남자는 민준이 몇 년 전 돈을 빌렸던 잔인한 사채업자 조직의 두목이었다. 민준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횡령하여 그 사채업자가 함정에 빠져 경찰에 체포되게 만들었던 그 돈이었다. 그동안 사채업자는 자신의 암흑 사업을 파괴한 사람을 계속 찾으며 엄청난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제 운명은 그가 가장 찾던 먹잇감을 바로 그의 앞으로 데려왔다. 출구 없는 좁은 공간에 함께 갇힌 채로 큰 남자가 일어섰다. 그의 몸은 불빛을 가릴 정도로 솟아 있었다. 매우 끔찍하고 비웃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번졌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준에게 끝없는 고문을 약속하는 미소였다. 민준은 등이 차가운 철문에 부딪힐 때까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진정한 지옥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지윤의 삶에서 모든 기생충을 청소한 지 꼬박 1년이 지났다. 계절이 바뀌었고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게 서 있는 회사의 모습도 그러했다. 총명하고 단호하며 타협하지 않는 지윤의 리더십 아래 민준의 소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모든 금융 위기는 매우 훌륭하게 극복되었다. 지윤은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여 무능함이 입증된 사람들을 제거하고 높은 진정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교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순종적인 아내라는 칭호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다. 이제 지윤은 자신의 권력의 정점에 선 여왕이었고 날카로운 본능으로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다. 한때 그녀를 거의 배신할 뻔했던 주주들은 이제 절대적인 순종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 지적인 여성의 탁월한 전략이 없었다면 그들의 회사는 분명 산산조각 났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본사 건물의 임원층 분위기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질서정연했다. 더 이상 그 공간의 공기를 오염시키는 추잡한 음모나 값싼 분류는 없었다. 지우는 단단한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녀의 거대한 집무용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한때 그녀가 남편의 배신 문서를 발견했던 바로 그 책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공간은 그녀의 우아하고 미니멀한 취향에 맞게 재단장되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뻗은 대형 유리창을 통해 정오의 햇살이 들어왔다. 매우 빛나고 평화로우며 자신감 넘치는 지윤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방금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순이익을 기록한 분기평가 회의를 마쳤다. 지윤은 인체공학적 의자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며 그동안 항상 빼앗겼던 평온을 즐겼다. 방문이 밖에서 조용히 노크되었다. 매우 전문적이고 재빠른 새로운 비서가 정중하게 들어왔다. 비서는 리더의 서명이 필요한 서류 더미와 사무실 주소로 직접 배달된 몇 통의 개인적인 편지를 가져왔다. 지우는 상냥한 미소로 비서를 맞이했다. 그녀에게 제출된 업무 보고서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꼼꼼히 읽고 서명을 하고
끝난 서류는 옆으로 치웠다. 모든 업무가 끝난 후 지윤의 시선은 책상 한 구석에 있는 편지 더미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자선 행사 초대장, 새로운 사업 협력 제안, 그리고 동료들의 축하 인사였다. 그러나 향기로운 종이와 고급 로고가 찍힌 편지 더미 사이에는 최고 보안 등급 교정시설의 우편 소인이 찍힌 칙칙한 봉투가 하나 있었다. 지우는 그 칙칙한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다. 왼쪽 상단 구석에 매우 지저분하고 떨리는 필체로 민준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추측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 민준의 항상 자신감 넘치고 단정했던 필체와는 매우 달랐다. 지우는 편지 개봉용 칼을 사용하여 봉투를 열고 이미 낡아빠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던 남자가 쓴 문장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 편지는 위협이나 자기 변명의 편지가 아니라 매우 비참하고 애처로운 탄식이었다. 민주는 매일 감방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적었다. 그는 감방 동료에게 계속해서 분노의 희생양이 되어 몸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야기했다. 그 잔인한 사채업자는 자신의 신체를 끊임없이 고문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긴 편지에서 민주는 지윤에게 용서를 구걸했다. 그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달콤한 말을 사용했고 예전에 자주 부르던 애칭으로 지윤을 부르며 결혼 초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상기시켰다. 민주는 아내의 자비를 구걸하며 지윤이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사용하여 교도소장과 이야기해달라고 간청했다. 민주는 격리 감방이나 더 안전한 수감 블록으로 옮겨지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이 이미 위태롭고 매일 밤의 고문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지윤이 자신을 그 사채업자와의 지옥에서 구해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맹세했다. 편지 말미에 민주는 유라 같은 길거리의 자갈돌 때문에 지윤 같은 귀한 보석을 낭비한 것에 대해 깊은 후회를 표했다. 지윤은 그 애처로운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표정에 변화 없이 읽었다. 한 방울의 눈물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동정심도 잃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죽어 있었다. 1년 전 이방문 뒤에서 이혼과 회사 강탈 계획을 들었던 첫 순간부터 지윤은 오히려 매우 시적인 정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느꼈다. 한때 매우 거만하게 모든 것을 빼앗고 지윤을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살게 하려 했던 남자 민준이 이제 그녀에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카르마는 매우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 조종적인 남자의 가장 약한 지점을 정확히 강타했다. 감방에서의 민준의 고통은 고통, 눈물, 그리고 탐욕 때문에 서서히 빼앗긴 지윤 아버지의 목숨에 대한 합당한 대가였다. 지윤은 그 낡은 편지를 매우 깔끔한 동작으로 다시 접었다. 그녀는 분노에 차찍거나 태우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거대한 의자에서 일어나 방 한 구석에 있는 문서 파쇄기로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갔다. 지윤이 전원 버튼을 켜자 기계는 낮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켜졌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윤은 그 목숨을 구걸하는 긴 편지를 기계의 투입구에 넣었다. 기계 안의 강철 칼날들은 즉시 빠르게 작동하여 그 칙칙한 종이를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는 작은 조각들로 갈기갈기 찢었다. 이제 먼지 조각이 되어버린 민준의 희망처럼 지윤은 마지막 종이가 삼켜진 후 기계를 껐다. 그녀는 그리고 큰 유리창으로 다가가 아래에 넓게 펼쳐진 대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차량들이 오가고 고층 빌딩들이 굳건히 서 있으며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묶는 거짓 없이 삶은 매우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었다.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지윤의 얼굴을 스쳤다. 아까부터 문 근처에서 지시를 기다리며 서 있던 그녀의 새로운 비서가 방을 감싼 정적을 깨기 위해 조용히 헛기침을 했다. 비서는 매우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어조로 교도소에서 온 편지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김 회장님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공식적인 회신이나 특별 지시를 준비하여 교정시설 측에 다시 보내야 하는지 물었다. 지우는 여전히 창밖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성공의 풍경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비서가 준비해준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음미했다. 몸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따뜻함을 느끼며 지우는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마치 시공간을 꿰뚫어 보고 나락의 밑바닥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적들의 운명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매우 차분하고 냉정하며 진정한 승자의 아우라를 풍기는 목소리로 지우는 대답했다. 마침내 과거를 위한 단 한마디의 말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 남자에게는 어떠한 회신도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 배신자를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가장 적합한 곳에서 썩게 내버려 두라고 명령했다. 방은 다시 고요해졌고 이제 홀로 왕좌에 오른 여왕에게 매우 만족스러운 결말을 가져다 주었다.